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전 세계 증시 시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 드릴게요. 이게 그 거시경제 분석이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하시면서 이렇게 한쪽 귀만 열어두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간략하게 해볼게요. 미국을 먼저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수축기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수축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역사상 아마 최장 기간일 거예요. 128개월 정도 가장 큰 경기 확장기를 그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수축기로 넘어갔던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아마 1900년대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확장 기간을 요 금융위기 이후에 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가속화가 시작이 됐죠. 올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재정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막 시작을 했죠. 그 여파로 이제 반짝 상승을 했어요, 경기가. 그리고 나서 다시 수축을 이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그 확장을 만든 건 근본책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결국엔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미국은 정부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로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부의 총량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 그런 미국이 정부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로 쌓여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물가가 2.5%까지 그 인상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금융 버블은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버블은 이렇게 좌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실물 경기와 주가의 거리가 엄청 괴리가 커져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그 괴리는 더 커질 거고,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중단한다? 그럼 폭탄이 터지는 거죠. 제2의 IT 버블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실물 경제가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말로는 경기 부양책을 할 것처럼 하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그리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이게 뭐냐면은 그 채권 시장 금리를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의 뚜껑 상단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장 금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근데 요거는 아직 뭐 말만 무성했는데 실행은 못했고요. 그리고 뭐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민간 분야까지 이제 손을 대겠다 뭐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ETF 통해서 약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도 말만 무성했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향후에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미국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겠죠. 지금 요게 미국 상황입니다.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08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도강량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면서 좀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좀 음지에 있었죠, 중국이.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뭐 원자재 그리고 최종 소비재들을 싹 다 수입해줘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뭐 고정자산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제 생산을 대량으로 늘려가죠. 그 결과 뭐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뭐 구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컸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공급 과잉, 부채 과잉이라는 후유증을 크게 남깁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뭐 있죠? 뭐 대표적으로 LCD 있죠. 그리고 정유, 화학, 조선, 철강, 태양광 이런 것들이에요. 태양광도 지금 요새 그 미 대선으로 인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사막도 하나 없어요. 근데 태양광 잘 될까요? 중국은 심지어 단가도 굉장히 싸고 기술력도 뛰어나요. 근데 될까요, 이게? 저는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뭐 몇 년 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뭐 육해상 실크로드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만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공급 과잉으로 남았던 재고들을 한번 떨려고 한번 작전을 세웠는데 이거 안 됐죠. 그래서 위안화의 뭐 국제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머리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재고가 다 남았고요. 그리고 기업 부채는 역사상 최대치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융권 부실,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부채까지 쌓이게 되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시장이 잘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간접 금융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부채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현실입니다. 유럽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베리아 반도 쪽 지금 심각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쪽. 그리고 뭐 이탈리아, 그리스는 워낙 예전부터 말이 많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통화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재정은 또 따로 씁니다. 외부와 안교도 따로 쓰고요. 외부와 안교도 따로 쓰죠. 그래서 각국이 이제 수출 수입 구조가 다르고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통화를 같이 쓰다 보니까 수출 강대국인 독일을 빼고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도 뭐 스페인에서도 까탈루냐 독립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태리도 지금 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 그 가운데서 영국은 통화 동맹은 하지 않았잖아요. EU에 그냥 가입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탈출을 하죠. 브렉시트라고 했잖아요. 요즘 말로는 런이죠. 런한 거죠. 유럽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체코 그리고 독일 또 어디 있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이제 뭐 국가 위기 사태까지 선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2차 확산기, 대 2차 확산기가 진행되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완전 답이 없어요, 유럽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 정부 부채가 엄청 쌓여 있죠. 그리고 고령화 문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률, 그리고 아베 취임 이후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뒤집기를 노려봤는데 엔저 정책도 먹히지 않았어요. 대기업을 이렇게 막 키워줘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이제 소비를 증진시켜서 협력업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소비가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 결과 정부 부채만 쌓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중앙은행은 또 그 일본의 그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타락한 구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질적 완화까지 다 손대고 참 웃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 일본 국채의 이제 90%가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결과로 지금 근근히 버티고는 있는데 저는 일본도 답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증시가 회복만 해도 저는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비유를 뭘로 할 수 있냐면 부루마블로 한번 해볼까요? 부루마블을 막 우리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시중에서 은행에서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막 도시를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도시는 이미 플레이어들이 다 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 도시에 해당 그 구간을 넘어갈 때마다 통행료 비슷하게 이렇게 플레이어한테 내는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 근데 더 이상 그 플레이어들이 돈이 없어요. 땅을 다 사놔서. 근데 은행에선 더 이상 자본을 조달해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 구조예요. 지금 국내 증시가 요 상태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유동성 장세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수급 한번 봐드릴게요. 수급은 지금 제가 외국인 엄청 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글 쓰면서 그 수급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논다고 할게요. 놀이터에서 막 흙장난을 하고 불장난 하면서 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잖아요. 저희 개인 투자자보다. 그러면 어른이라고 할게요. 어른이고 저희는 이제 어린이라고 한다면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멀리서 이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만 잠깐 들어와서 같이 놀다가 또 잠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다 잠깐 나갔다가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 어린이들은 따라다녀야죠.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머리 숙이고 흑장난하고 불장난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요게 이제 수급, 최근 수급이에요.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 팔짱 끼고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흑장난 하고 있는데 뒤에서 흙을 뿌린 정도 수준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증시가 국내 증시가 한번 크게 울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을 빠르게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고 PER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나 바이오 이런 산업들. 요번에 보면은 평균 PER이 한 120 정도 잡혀요, 지금. PER이 100이 넘어간다는 건요. 이건 밸류에이션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가격 책정이 안 된다고요. 더 이상. 뭐 PDR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드림 해가지고 꿈이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증시가 크게 울면은 뭐가 제일 먼저 빠질까요? 당연히 5G 전기차, 뭐 그 뉴딜 관련주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바로 빠지겠죠.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기업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도 확신이 서지리가 않아요. 지금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위험하죠. 호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호재가 먹혀들질 않아요, 시장에. 코로나19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 관세청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역사상 뭐 최대치로 나왔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는 요 단순 10월 조정뿐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발걸음이 좀 많이 무거워 보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 이제 갓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이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시세를 다 줬던 그 3월에 꿈 같은 나날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흘러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매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5일선, 21선 추세선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차트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는 고수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차트는 뭐 좀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개인별로 이제 그 종목 기업을 분석하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뭐 얼마나 했죠?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서 십몇 년 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까요? 요거 지금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요것만 정리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국내 증시는 그 대주주 요건 변경이라는 아주 무거운 악재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국세청에 그 등록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연말 전에 다 물량 다 내 던질 거잖아요. 3억 이하로. 근데 보통 그 이제 기존의 관례를 보면 만약 12월에 대주주 요건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11월 초부터 보통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이제 며칠이 남았다고 끝난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10월부터 물량 내야죠. 저희는 피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코로나 2차 확산, 대 2차 확산을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시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이거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007년도에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이제 군대에서 처음 주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그 군대 안에서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여의도 회사를 다니면서 좀 관심 있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차트 매매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그렇게 백날 계속 보다 보면 차트라는 거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미래, 그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차트를 보다 보면 그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 선이 좀 보여요. 이거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제 말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도박하지요. 뭐하러 합니까? 주식은 5대5, 50대 50 확률이 아닌데요. 개인 투자자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러면 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반대 매매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 깡통을 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을 좀 멀리 하다가 제가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 제가 집 이제 1층에 그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 제가 그 학생들 2명 커플을 이렇게 세를 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어느 날부터 그 카지노를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카지노 한번 놀러 가자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주식을 시작을 해서 해외 선물까지 가 있던 상황이었겠네요. 네, 회선을 좀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지노를 가자고 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카지노 정도는 뭐 내가 쉽게 정복할 수 있겠는데 하는 약간 그런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도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A형 되게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장난치는 거조차 저는 손도 안 댔거든요. 근데 그 해외 선물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카지노를 갔는데 뭐 초심자의 행운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번은 따게 해준다는데 저는 첫날부터 아주 크게 잃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에서 막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제가 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룰렛도 했고 뭐 바카라 그리고 블랙잭 이런 것들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을 해서 이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리고 나서 개인 그 도박꾼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자분들이 왜 실패를 하는지를 이제 돌이켜봤더니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낸 답은. 왜냐면 보통 카지노 게임은 51대 49 정도로 수렴이 되거든요, 확률이.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뭐 두 배수 배팅, 세 배수 배팅을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는 딱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뭔가 도박을 좀 이렇게 권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음날 현금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일지도 적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바카라를 했었는데요. 바카라를 통해서 좀 잘했죠.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을 간다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많이 잃었을 때는 3일, 그리고 보통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잃었던 것 같아요. 30일 동안. 물론 잃을 때 좀 많이 잃는 매매였고 딸 때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따는 그런 매매 형태였거든요. 매매라고 하니까 참 웃기네요. 도박 형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지노와 해선을 병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샌가 제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안에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만류를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니까 막 요즘 그거 유행하는 플렉스를 진짜 맨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막 만류를 하는데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뭐 몇몇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그 멜번이라는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날이 제가 한 8시, 밤 8시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원래는 비행기를 보통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를 좀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초원 이렇게 보면서 드라이브 좀 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차로 제가 밤에 출발해서 아침 해를 보면서 들어갔으니까 한 10시간, 12시간 걸렸겠죠.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고 가는 그 기름값도 좀 벌고 싶은 거예요. 거의 제 카지노나 해성 같은 경우는 제 ATM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카지노 그 앞에 가면은 그 15분 파킹이 있어요. 그게 15분 동안만 프리 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막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15분 동안 이제 그 경비를 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땄어요. 따서 나와가지고 막 가면서 진짜 세상이 제 것 같았죠, 그때는.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신나게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한 뭐 5주 6주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가 좀 일찍 끝나거든요. 4시 반 정도면. 그래서 업무가 끝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또 이제 호텔 그 카지노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반구에서 가장 큰 카지노가 있어요. 크라운 카지노라고. 그래서 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룰을 또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첫날 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딱 목표가, 전 목표액이 좀 작긴 했어요, 시드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목표가를 딱 채우고 이틀째 3일째까지 채우고 나서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또 그 회사 측에서 잡아준 호텔을 버리고 그 한 20분 정도 들어가서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좀 예쁜 집을 하나 렌트를 합니다. 단기 렌트를. 이렇게 창문을 열면 트램이 지나다니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뭐 재미나게 놀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부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와이프는 이제 그 현지 로컬이었고요. 그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집에 놀러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 원래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논아 마시다가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제가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웃죠. 그냥 그 무슨 꿈 같은 얘기냐 하시면서 웃다가 이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니까 카지노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가 갈 때 이제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제 뭐 운이 좋아서 딸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됐어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되게 기뻐하셨죠. 그렇게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던 날에 점점 이제 그분이 긴장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따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뭐 약간 수금해 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까지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쯤에서 어느 날이었냐면 저는 보통 이제 그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카지노 테이블 회전율을 봐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게 회전이 안 되면 저는 그런 날은 그냥 패스하거든요. 근데 회전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힘듭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너는 바로 앞에 살지만 나는 멀리서 왔다. 난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 좀 불안감을 느꼈죠. 그리고 결국 저는 집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다 잃으신 거예요. 그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평정심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평정심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베팅하는 순간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잃었고 그분도 다 잃었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7년을 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제 패턴을 그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나서 한순간에 그걸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시장에 있던 돈을 그 주식시장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가서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베팅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순간에 모조리 싹 다 날립니다.
물론 이제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많이 벌었는데 좀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뭐 또 남겨진 돈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결국엔 저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고리로 시작이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차트 보고 매매하시고 단타 치시고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요.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그게 고스란히 떠오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죠? 그 기업 내용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지거든요. 싫죠, 당연히. 뭐 그 시외 다닐까 보고 미국장 봐서 거기서 이제 좀 상승했던 종목 묶어가지고 산업 테마 하나 잡고 국내 주식 한번 연결해가지고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 찾아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할 때 들어가면은 한 2, 3% 정도는 그냥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단타 하실 때. 근데 요게 계속되다 보면요, 제대로 된 그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걸 하시다 보면 이제 토토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강원랜드 안갈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카지노 다닐 때도요, 주식시장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저는 좀 안전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기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실적인 조언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봤자 제가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족이 볼 수도 있고 누가 볼지 모르는데 제 이 스토리 들으면 다 아실 텐데 이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국내 너무 말이 길어졌죠. 그 거시경제를 통해서 바라본 전 세계적인 증시는 지금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주주권 변경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인이 도와주지 않는, 개인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수급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10월 조정이 저는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화가 돼 계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제가 막 종목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을 이제 그 포트에다가 다 집어 넣으시는 거, 관심 종목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더 빠지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시고요. 순위를 매겨두세요. 그래서 가장 하락폭이 큰 순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도 괜찮다. 장이 밀릴 때마다 추매한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현금화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장중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조정이 한번 와버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포기를 할 건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이 밀린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세가.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제 내려놨다가 다시 찾는 형태도 괜찮습니다. 주식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랑방 비유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빵으로 비유했었잖아요. 빵이 좀 더 저는 현실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빵을 이렇게 10조각 돼 있는 빵을 가지고 왔다가요, 한 3조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가격이.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 그 3조각을 그냥 채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걸 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커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 초에만 던졌다가 장 마감 때쯤에 다시 주워 담았으면 오늘도 한 4, 5% 정도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거 무서우셔가지고 혹시나 장 후반에 반등하지 않을까. 절대 반등 나올 수 있는 수급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제가 9시 1분에 정확하게 글을 작성을 드렸잖아요. 오늘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라도 하셨으면은 괜찮으셨을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좀 다행스럽고 뿌듯했던 건, 제 글을 좀 오래 읽으셨던 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현금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요번에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약간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울컥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분들은 어느 정도 혼자서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실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 좀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현금화
8월, 9월, 10월 제가 3번을 드렸거든요. 조정 이거 캐치하는 요령을. 근데 요번까지 요 방법을 익히지 못하신 분들은 현금화 하신 분들을 막 시기 질투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세요. 그 계좌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내 종목이 과연 해당 그 산업 내에서 1번 1위 기업인가를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지금 보면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하고 바꿔치는 형태로, 그러니까 회복력이 좀 빠를 것 같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바꿔치는 방식도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식도 꼭 연구를 해두시고요. 손을 놓고 방관하는 거는 지금 좀 위험합니다. 저항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수급 한번 쭉 살펴보고요. 장 내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또 대응 요령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화 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제가 낙폭이 큰 그 종목들 위주로 또 기업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촬영도 하고 이렇게 글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현금화 하고 계신 분들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접근하시고요. 포트 구성하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하시는 걸 먼저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너무 이렇게 풀 주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서 요번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은 언제나 기회거든요. 한번 잘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